2학년 세계사 22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 내용이고요.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중국은 다시 한번 절도사에 의해서 분열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열된 5대 시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통일된 제국을 건설했던 송의 발전과 송나라가 있을 때 북방지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북방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통일된 송, 그리고 송과 대립했던 북방민족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가 가지는 특징, 그리고 변화가 만들어내는 동아시아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송대의 경제발전과 새롭게 형성된 문화적 특징들 속에서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세계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대라 부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절도사 중 한 명이었던 조광윤이 960년 송나라를 건국하고 2대 태종 때 이르러 중원을 다시 통일합니다. 송나라는 카이통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무관이 아닌 문관을 우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아울러 재상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인 금군을 강화하였으며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당대에는 과거 합격자가 관직을 받으려면 면접 위주의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외모, 말솜씨, 글씨, 판단력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명문가의 응시자가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송대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를 치렀고 그 결과에 따라 관직이 주어졌습니다. 성적도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시 결과는 이후 승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전시는 관료 지망생들로부터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송이 건국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당이 무너져가는 시점입니다. 황소에 난 이후에 절도사들에 의해서 분열되었던 제국은 절도사들에 의한 왕위 교체에 의해서 빈번한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인물이 송을 건국했던 조광윤이라는 인물이고요. 조광윤이 등장했던 시점에 주변의 여러 북방민족들이 통합된 강한 국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송과 북방민족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성립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은 절도사들에 의한 짧은 시기에 왕위 교체, 그리고 정치적 쿠데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황제권 강화의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치주의인데요. 군인들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축소시킵니다.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이었고 절도사들에 의한 빈번한 왕위 교체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군권과는 차이가 있는 문인 관료들을 정부 핵심 관료로 자리하게 하면서 군대를 철저히 외면시키는 문치주의 정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제 개혁인데요. 송나라를 이끌 엘리트, 지배층들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들을 황제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층 그리고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대부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시험관이었던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군사력의 약화였습니다. 북방민족이 문치주의의 틈을 이용을 해서 강한 부족 연맹을 형성을 하고 강한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송나라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은 군대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송대의 과거제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수당대의 과거제를 보면 1차 시험을 거쳐 2차 면접을 치르게 하고 관리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관은 주로 귀족들이었고요. 그 귀족들과 가까운 집안 사람들 혹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면접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그 귀족과 합격자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파벌이 형성이 되고 왕과는 조금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송대는 이런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결함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시라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하는데요. 우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 1, 2차 시험을 거쳐서 최종 시험은 황제가 직접 선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뽑혔던 과거 합격생들은 황제가 자신을 직접 뽑아준 시험관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아주 밀접하고 지속적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스승이자 곧 황제는 사대부 모두의 스승으로서 인식이 되면서 사대부 전체 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즉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됐던 겁니다. 송이 건국된 시점 만리장성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민족들이 국가 형태를 취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민족이 거란족과 서하 그리고 여진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란족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야유라복이라는 희대의 인물이 거란족을 통합하고 우리 역사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발해를 정복한 후에 송을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송의 영토 내부인 연운 16주를 확보를 하고 연운 16주를 토대로 해서 송과 지속적인 그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주로 압박을 통해서 세금을 얻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탕구트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비단길에 접해 있죠. 동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도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중원인 송과의 관계 속에서 세패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송을 위협하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고 북방지역,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접해 있는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구타라는 인물이 여진족을 통합하고 송을 위협하기 시작을 하죠. 여진족은 중국의 본토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은 금을 건국을 하고 이후에 몽골이 등장하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던 북방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거란은 돌궐이 힘을 잃고 당나라의 국력이 약해지자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916년 야율 아보기는 당나라 멸망 이후의 혼란을 틈타 부족을 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바네를 멸망시킨 거란은 만리장성 남쪽의 연운 16주를 차지합니다.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된 요는 송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받으며 송과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연의 맹약이라 부릅니다. 정복왕조로 발전한 요는 지배층인 거란인과 기타 유목민은 고유한 제도인 북면관제로 다스리고 피지배층인 한족은 중국의 제도를 기본으로 한 남면관제로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한족을 가혹하게 통치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문자인 거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위구르 문자와 한자 등이 섞여 만들어진 거란 문자는 현재 완전히 해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와 문화를 발달시키던 거란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새로운 세력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거란은 여진족이 세운 금과 송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1125년 금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진족은 만주 동북부에서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15년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요나라와 적대관계였던 송나라는 금나라의 건국을 크게 반겼고 1121년 금나라와 함께 요나라 합동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송은 요에게 고전하는 반면 금은 요에게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결국 금은 요를 중앙아시아로 쫓아내는 데에 성공하였고 요나라의 영토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요나라가 멸망하자 요 왕조는 거란 유민들을 이끌고 서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요나라를 건국하는데 이때부터의 요나라를 서요라 부릅니다. 북방을 접수한 금은 송마저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를 정강의 변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화이허강 이북을 차지하게 된 금은 수도를 만주에서 현재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중도로 옮기고 화북 지역을 지배합니다. 금나라도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로 남쪽의 정복 지역은 주현제로 다스리는 이중 지배 체제를 채택하여 고유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3세기 초 금나라는 점차 몽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1211년 5만 명에 달하는 몽골 기병들이 금나라 국경으로 들어와 거란, 여진족 반란군들을 모아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금나라는 군대를 파견하지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퇴하고 맙니다. 그러자 금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송나라를 공격하지만 송에게도 패하자 북방의 몽골, 남방의 송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몽골의 압박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금나라는 영상을 통해서 거란과 소하 그리고 금의 역사를 조금씩 살펴봤을 텐데요. 이들이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이중정책을 취했다는 겁니다. 북위의 선비족이나 흉노족과 같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완벽히 중원제국의 틀로 자신들을 변신시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유목민족들, 자신들의 기원이죠. 유목민족들에 대해서는 유목민의 질서, 지배체제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들이 지배했었던 중원, 농경민들의 통치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전통의 한족의 지배 질서를 채택했다는 부분 잘 기억을 해둡니다. 특히 요서와 금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문화, 풍속을 유지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고유의 언어를 만들고 지속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글자들이 거란 문자, 서하 문자, 여진 문자 등 북방민족 고유의 문자인데요. 한자를
모방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스스로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멸망 이후에 5대 19부로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통일하게 되죠. 조광윤은 군인에 의해서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절도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치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과거제 개혁을 통해서 황제가 직접 인재를 뽑는 전시제도로 시험제도로 바꿈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 조광윤이 취했던 황제권 강화 정책, 문치주의 정책과 과거제 개혁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도 있었죠. 군사력이 약화되고 때마침 북방민족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송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방민족의 침입을 견제 혹은 막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가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고 국방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관료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역시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왕안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안석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송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방민족이 성장을 했고 송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송을 괴롭혔던 나라는 거란입니다.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거란족을 통합을 하고 송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송과 대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송은 이러한 거란에게 세패, 즉 돈을 줌으로써 내부 침략까지 오지 않도록 평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탕구트라는 민족이 세운 서하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동서교역로인 비단길의 입구를 차지하고 국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송을 위협했죠. 요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여진입니다. 요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송과 연합했던 여진은 이후 송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송을 화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몰아내고 중국의 영토 일부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나라가 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요금 등 북방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효율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중적인 통치를 취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둡니다. 이중 통치를 취했던 나라 요금, 거란, 여진족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겠죠. 송대에는 저습지의 제방을 둘러 농지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동력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는 용골차가 널리 보급됩니다. 벼농사에서는 이양법이라고도 불리는 모내기가 보편화되었고 오늘날의 베트남 지역에 해당하는 참파 왕국에서 참파벼를 도입합니다. 참파벼는 가뭄에 강하고 성장기가 짧아 한 해에 2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강남 지방의 생산력이 화북 지방을 크게 앞질렀고 그 결과 청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합니다. 또한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땅을 농민이 대신 경작하고 수확물을 나눠 갖는 지주 전호제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송대는 석탄이 널리 사용되면서 제철, 자기, 견직업 등이 발달하였고 농업 생산력과 수공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상업 또한 발전합니다. 이에 따라 원거리 무역상과 중개 상인이 늘어났고 상인은 행, 수공업자는 자기라는 농업조합을 결성하며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상거래가 활발해지며 동전의 제조와 유통이 증가해 고려나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 지역까지 송의 동전이 유통되었고 교자, 회자와 같은 지폐가 사용됩니다. 한편 송대에는 조선술과 나침반의 발전으로 인해 원양 항해가 쉬워지면서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합니다. 게다가 북방민족이 강성하여 육로무역이 어렵게 되자 해상무역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고려와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페르시아와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해상교역로가 형성됩니다. 송나라는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에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시박사를 설치해 재정 수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차, 비단, 도자기, 동전 등을 수출하였으며 금, 수은, 향신료 등을 들여왔습니다. 송대에는 교육기관인 학교와 서원이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료로 등용된 사대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대부는 세습특권에 의존하던 귀족과는 달리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며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조층으로서 소작인인 전호를 지배하였습니다. 송대에는 사대부가 유학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경전의 자구적인 해석에만 치중한 훈과학을 대신해 인간의 우주 만물과 본질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됩니다. 성리학은 군신, 부자, 지주, 전호 등 상하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 명분론과 중국이 천하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화이론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거란, 서하, 금과 같은 북방민족의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외관계는 민족의식을 자극해 역사서가 활발히 편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은 연대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모범이 됩니다. 송대에는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을 배경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이만은 인구 100만 명을 자랑하는 대도시로 번영하였고 도시 서민의 경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 출판이 늘어났고 이는 지식 보급과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화약과 나침반의 사용으로 무기와 원양 항해술이 발전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송대의 발명품은 이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영상을 통해서 송나라의 경제 발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문화적 변화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송대의 경제 발전은 획기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실제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응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송의 경제 발전이 토대가 됐던 것이고요.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부가 창출될 수 있었던 것은 송이라는 제국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양쯔강이라고 했었던 창장강 하류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파벼 등의 벼 품종들이 도입이 되고 용골차 등의 농기구가 개량이 되면서 획기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잉여 생산물이 증대하게 되고 물건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상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업조합 조직들이 형성이 되고 물물 교환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원거리 무역까지 진행이 되면서 화폐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국내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길 그리고 비단길 등 다양한 무역로를 통해서 외국과의 거래도 활발해지는데요. 그 중에서 해상교역의 발달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이죠. 그리고 나침반 등을 통한 항해술, 그리고 지도 제작 기술 등이 발달하게 되면서 송의 경제는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송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장창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베트남 지역에서 들어왔던 참파벼를 중심으로 해서 다량의 벼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용골차 등의 새로운 농기구들이 도입이 되면서 중국은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업의 성장은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연이어서 이끌어오게 되고요. 많은 양의 물자들이 교류되게 되면서 화폐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화폐 중에서도 교자, 회자 등의 지폐가 사용이 되면서 중국, 특히 송대의 경제의 규모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국내에서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특히 해상무역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제 무역권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해상교역의 여러 발명품들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술의 발달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나침반의 개발, 그리고 항해술, 그리고 지도 제작 기술 등은 원거리 무역에 있어서 송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저우, 취안저우 등의 국제 무역항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무역을 관리하는 시박사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송대의 경제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당나라 시기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된 이후에 중국 사회에서 형성이 되는 문화현상과
그러한 특징들은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송나라 때 형성된 성리학과 서민 문화는 동아시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건 달리 이야기해서 우리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시기에 나타났던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송대 문화를 서민이 향유하게 되면서 서민이 문화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둡니다. 첫 번째는 성리학인데요. 성리학은 당나라 귀족계층들에 의해서 향유됐던 어떤 지식의 틀이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들에 의한 삶의 방식,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나타났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 공자, 맹자의 내용들을 보다 치밀하고 세밀하게 다듬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행위하는 도덕과 실천 윤리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생성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에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주의라는 인물이 송나라 때 집대성하게 됐고요.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이후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 이념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시대 성리학의 국가라고 해도 다름 아니었죠. 인간의 본성, 성선설, 선악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인간의 행위 양식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들 역시 주의의 성리학에 의해서 구축이 되죠. 동아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행위 양식, 선과 악의 도덕률, 이러한 것들이 송나라 주의라는 인물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 그것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송나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문화현상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등장과 성리학이 동아시아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 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말은 서민들의 경제 생활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귀족 문화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 발전, 그 다음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 서민 문화 발달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교류하고 창출해내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연극, 문학, 수필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생각, 삶 이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 남겨지게 됐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대표적인 발명품 인수예술, 화약, 나침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중에서 나침반이 항해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동아시아와 이슬람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광대한 무역로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수예술, 나중에 중세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 역시 중국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백년전쟁 과정에서 기사계급을 몰락시키고 프랑스를 이기게 할 수 있었던 화약 역시 중국 송나라의 발명품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교과서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중국 지배층들의 사고방식과 통치 이념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장과 동반하여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의 중심에 서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리학, 송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주희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성리학은 송의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하게 됐고, 지배층의 삶의 방식과 사고 체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서민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부분입니다. 송대부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할 텐데요. 송이 서민 문화의 출발점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십니다. 이들은 경제력을 토대로 해서 여가 시간을 즐겼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형극, 잡극 등의 공연들을 즐겼었고요. 가사, 소설, 수필 등을 즐기기도 했고 직접 창작하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의 대표적인 발명품들은 전 세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쇄술입니다. 그리고 화약, 나침반이죠. 인쇄술은 이슬람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전해졌고요. 유럽 역사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쇄술 같은 경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으로 유럽 사회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화약 역시 백년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고 중세 기사기층을 몰락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했죠.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했고 동서무역을 통해서 유럽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결과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잘 살펴봤고요. 같이 내용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